안녕하세요. 10주차 생산계획 2강 총괄 생산계획의 논리와 일정 계획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총괄 생산계획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총괄 생산계획에 대한 로직과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즉 총괄 생산 계획의 논리인데요.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시행착오적인 기법과 수리적 기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의 절차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각 기간의 수요, 디맨드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각 기간의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게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회사나 혹은 부서별 방침을 파악해 보는 것이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는 정규 시간, 그리고 초과 시간, 그리고 하청, 그리고 보유 재고, 그리고 미납 주문, 그리고 다른 관련 비용에 대한 단위 원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몇 가지 대안을 개발하고 나서 각 대안의 총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만족할 만한 계획이 있으면 선택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섯 번째로 돌아가서 또 해보는 것,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총괄 생산계획의 논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도표법이 됩니다. 도표법. 총괄 생산계획에서 대안을 개발하는 시행착오적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피컬 메소드, 즉 도표법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관계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의 노동자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기 말의 노동자 수에다가 특정 기간 동안 신규 노동자 수를 더하고, 그리고 특정 기간의 초기에 해고된 노동자 수를 빼서 특정 기간의 노동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정 기간 동안의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말의 재고량에다가 현 기간의 생산량을 더하고 현 기간의 수요량을 빼서 특정 기간의 재고량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재고량이라는 것은 기초 재고량 플러스 기말 재고량을 2로 나누어서 평균 재고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관련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특정 기간 동안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와 고용 및 해고 비용과 재고 비용과 미납 주문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생산비는 정규조업비, 초과조업비, 하청비를 더해서 생산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총괄 생산 계획의 관련 비용에 대한 계산 방법을 요 표로 한번 볼까요? 생산에 관련된 것은 여기 정규조업비, 초과조업비, 하청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정규조업 비용 곱하기 정규 생산량을 곱해서 정규조업비를 구하면 되고요. 초과조업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초과조업 비용 곱하기 초과 근무량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청은 단위 하청 비용에다가 하청 계약량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용 해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비는 단위 고용원가 곱하기 고용된 인원수고요. 해고비는 단위 해고원가 곱하기 해고된 인원수가 되고요. 재고비는 단위당 재고비 곱하기 평균 재고량, 아까 2분의 기초 플러스 기말 재고량 평균에 구한 것처럼 그 평균 재고량이 되고요. 미납주문, 주문하지 못한 거죠. 그 미납주문은 단위당 미납주문 비용 곱하기 미납주문량을 곱해서 미납주문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에서 우리가 관리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 과정에서의 배려와 적용 과정에서의 배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 과정에서는요, 긴 소요 시간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에 관한 훈련이 계획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긴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과정에서 인적 요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적 요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도대체 인적 요소의 배려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 수준을 갖다가 늘리고 줄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력을 갖다가 감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생산부서에서 10명을 해고시켰더라 라고 하면 그것이 회사 내에 전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구성원들한테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긴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요소에 대한 배려는 그러한 구성원들의 사기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 과정에서도 배려가 있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적용할 때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러한 사기 문제, 또 직무 만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의해서 사기나 직무 만족도 이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APP를 계획 수립하고 관리할 때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의 분해입니다. 총괄 생산 계획의 분해요. 우리가 생산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라 하는 거와 자재 양, 그리고 재고 소유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총괄 생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페이지 보냐면 교과서 441페이지에 보면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분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표 10-7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200, 300, 400, 400, 500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 총괄 생산 계획의 월별 계획 산출량을 보면 그 200이라는 숫자가 기계 1은 100, 기계 2는 75, 기계 3는 2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괄 생산 계획 1월 달에 200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제품군으로 했는데 이것을 기계 1, 기계 2, 기계 3으로 해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20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은 제품군별로 묶어서 200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 1, 기계 2, 기계 3을 나누어서 100, 70, 25로 분해가 되면, 즉 디컴포지션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MPS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생산 일정 계획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괄 생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해한 결과, 분해한 것, 그게 바로 MPS다. 대생산 일정 계획,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에서 산출된 총괄적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산되거나 혹은 서비스 되어야 할 제품과 서비스 단위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을 분해한 결과를 한마디로 MPS로 한다. 대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뭐냐? 생산 능력의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생산 능력의 어떤 캐파시티에 대해서는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생산하여야 할 최종 제품의 수를 상세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주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대생산 일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생산 계획 일정 계획 MPS를 보면 1주가 얼마, 2주가 얼마, 3주가 얼마, 8주가 얼마, 또는 뭐 이렇게 9주, 10주, 11주, 12주 이렇게 주 단위로 계획하는 게 대생산 일정 계획이 됩니다. 이러한 대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재료의 정확한 관계를 제공해 주고, 뭐가? MPS가 모든 부품과 구매품의 소무량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대생산 일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생산 일정 계획은 다음에 공부하는 MRP의 인풋 요소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생산 일정 계획은 단기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단기 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뭐 4주, 8주, 뭐 많아야 12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자꾸 변경이 이루어지면 뭐 좀 복잡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MPS를 변경을 시키려고 하면 뭐 회사의 사장의 결재를 맡게 한다거나, 그 사장의 결재를 맡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의 결재를 맡게 하면 더 확실하게 잘 정해야죠. 사장이 아무 때나 사인 안 해주죠. 그러면 사장 MPS를 변경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상당히 누군가 문책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문책을 당하게 한다는 얘기는 MPS에서 수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라인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정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거니까 함부로 MPS의 변경을 해줘서는 안 된다. 왜? MPS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제대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MPS의 변경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와라. 그 얘기는 MPS의 변경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MPS를 수립할 때 투입물에 들어가는 것, MPS를 위한 그 투입물에는 기초 재고량이 얼마냐, 그리고 예측된 수요량이 얼마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주문량이 얼마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대생산 일정 계획 MPS를 위한 인풋에서 사용하는 요소가 되고요. 우리가 이것이 작성되고 이제 산출물, MPS로 작성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산출물은 뭐냐? 그것은 예상되어지는 재고량이 얼마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상 보유 재고가 얼마냐? 그리고 생산 요구량, 얼만큼 생산밭에서 해야 되는지 그 생산 요구량, 그리고 약정 가능한, 우리가 예상이 되는 약정 가능한 재고량. 여러분들은 이 재자가 이렇게 써서 있을 재자 쓰는 거죠. 고자는 재고. 영어로는 인벤토리라고 해요. 인벤토리. 재고라고 하면 우리가 창고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창고에 있는 거. 근데 어감상의 재고라고 하면 쓰고 남은 것 같은 의미를 갖는데, 그거 이제 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감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쓰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한 거죠. 슈퍼마켓에서 재고가 없으면 고객이 물건을 사러 갔다가 살 수 없는 거죠. 재고가 있어야 됐습니까? 없어야 됐습니까? 재고가 사실은 없는 게 좋죠. 근데 없으면 어때요? 팔 수가 없죠. 재고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생산하려고 하는 시점에 재고가 탁 떨어지면 좋겠죠. 소매장에서도 재고가 없다가 소비자가 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바로 직전에 그 물품이 딱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문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재고가 보충될 때까지 그 시간, 그걸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리드 타임이 0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짧아야 1시간이고 짧아야 하루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이 무르드듯이 쫙 흘러가려고도 재고가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뭐 소매장에 와서 물건을 하려고 해도 재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만큼 재고가 있어야 되냐? 적정한 재고가 있으면 되는 거죠. 적정한 재고가. 근데 적정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루의 수요량이 베리에이션,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한 리드 타임도 뭐가 발생해요? 베리에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3일 만에 주문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3일이 4일이나 5일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안전재고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의 평균 수요량 곱하기 리드 타임 곱하고 안전재고를 더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적정량의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리오더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걸린다. 하루에 100개씩 사용한다라고 하면 700개 플러스 안전재고 200개. 그럼 900개 남았을 때 우리가 주문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재주문 재고, ROP인데 결국은 재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고인데, 이러한 그 대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초재고량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상 보유 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등 일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등 일정 계획. 영어로는 우리가 레벨 프로덕션 스케줄.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다, 평활되어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왜 좋을까요? 고용 수준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고용 수준의 변동을 최소화한. 고용 수준의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고용비와 해고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면 사실은 나가서 품질도 좋아요. 뭐 생산량을 들쭉날쭉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품질도 영향을 주죠. 결국은 우리가 생산 과업, 생산 목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용 문제, 그 다음에 품질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비용 문제, 납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유연성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균등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품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건 무진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균등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얻는 이점은 재고나 제공품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재고를 영어로 인벤토리라고 했어요. 인벤토리. 근데 요 제공품은 영어로 WIP라고 합니다. WIP. Work in Process. 그래서 WIP를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완성되지 않은 중간품이에요. 중간 과정 중에 있는 품목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고나 제공품의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요 균등 일정 계획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균등 일정 계획은 전체 시스템을 통한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제공품 수준이 적어서 제품의 수정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매해야 할 품목은 필요시에 생산 라인에 공급자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것도 균등 일정 계획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균등 일정 계획이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을
평준화한다. 여기서 평준화한다는 얘기는 평화시킨다. 들쭉날쭉하지 않고 유사하게 일정하게 간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균등 일정 계획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는 생산이 유사한 것을 늘상 반복적인 생산이 돼야 되겠다. 이거 생산하다가 저거 생산하다가 또 생산량도 많고 적고 하지 말고 일정한 양을 일정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다 보면 결국은 균등 일정 계획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생산량, 한 달 동안 생산량을 우리 부서에서는 10,000개 정도다. 다음 달에도 10,000개 정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유사하면, 뭐 똑같이 10,000개일 수는 없지만 10,000에서 이쪽 저쪽 큰 변동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균등 일정 계획이 가능한 전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설비 비용이 높으면 균등 일정 계획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설비 비용은 비교적 낮은 설비 비용을 가지고 갈 때 결국은 균등 일정 계획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기능 작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기능 작업자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개념이 나오죠. 다기능 작업자, 영어로 우리가 멀티 스킬러 또는 멀티 펑셔너 또는 뭐 일반적으로 멀티 플레이어. 여러분들 왜 다기능 작업자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느냐면 결국은 기업의 공장이라고 하는 게 전부 자꾸 이게 CIM,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통제하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공장으로 가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기계를 보면 과거에는 기계가 뭐 수동적인 기계라고 하면 한 사람이 기계 하나에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그 기계가 작동되는 걸 했지만 지금은 알아서 기계가 착착착 해나가니까 한 사람이 기계를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몇 개 기계를 같이 보죠. 근데 기계만 쳐다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뭐 메인터넌스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품질도 그 사람이 확인하고 그래서 기계 운영 또 한 기계 아니라 여러 기계 그리고 메인터넌스 그리고 나가서 품질의 확인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우리가 멀티 펑셔너죠. 기업에서도요 이 멀티플레이어 다기능 작업자가 필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바쁠 때는 뭐 생산 현장에서 하다가 또 생산 현장에서 제품 생산이 필요 없을 경우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영업도 하고 영업도 뛰고 생산 현장에 생산도 하고 또는 뭐 그 나머지 무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에도 관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매 담당, 영업 담당, 생산 담당 3개 하면 결국은 이게 바로 멀티 펑셔너, 멀티 플레이어, 멀티 스킬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뭐 구성원들이 인건비가 자꾸 뭐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근데 월급을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해야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야 기업이 결국은 월급도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한 고용자, 결국은 구성원이 다기능 일을 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야 되니까 과연 이게 월급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하냐 또는 덜 행복하냐 뭐 일주일은 알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그래서 멀티스킬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세상에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균등 일정 계획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는 높은 재고 유지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으면은 뭐가 돈이 들겠냐고 하지만 창고에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창고에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창고 스페이스가 필요하면 창고를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창고에 물건이 있으면 항상 진부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부화. 점점 안 좋아지죠. 뭐 먹는 거라고 하면 쥐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창고에는 항상 손이 타요. 좋은 물건들은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그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종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종이 만드는 회사에 이 펜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장이 여기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죠. 근데 여기에 파킹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파킹하는 장소, 자동차가.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그날 공장장이 퇴근하는 작업자 또는 뭐 그 직원들의 차의 트렁크를 전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0명 중에 서너 명은 그 자동차 트렁크 안에 휴지 등등 몇 가지를 하나씩 넣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려고 회사 내에 있는 휴지나 등등 거를 한두 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왜? 창고에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내가 만든 물건 하나 가져가도 큰 문제 없겠다 생각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되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결국은 회사를 처음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개개인이 가져간 사람의 책임이라기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이 파킹한 장소가 이 펜스 밖에 있어서 결국은 그냥 걸어 나가서 차를 타고 가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공장 창고 옆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처음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거나 두 번째는 보너스의 일부를 이런 생활용품을 미리 주어서 가져가게 할 필요가 없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중에서는 혹여나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은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구성원들을 문책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파킹 장소를 회사 밖에다가 해서 가져갑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군 문제 때문에 갔다가 와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회사 안에서 통근차가 출발하지 않고 회사 정문 밖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날 산업은행에서 재고 실사를 해보니까 회사에 많은 물건들 공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물건들이 상당히 재고 실사해보니까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작업자들 플러스 누군가가 회사 물건을 그냥 가정에서 쓰려고 가져가는 게 많아서 결국은 그날부터 회사 안에서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밖에서 출발하는 걸 봤고 그 당시는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나갈 때 복장 검열을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어떤 인권의 문제가 있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있었던 거를 염두에 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고를 유지하게 되면 뭔가 재고 유지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작업 일정 계획을 보면 주어진 기간에 정해진 생산 자원을 이용해서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게 바로 제조업의 작업 일정 계획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생산 전략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생산의 경우는 납기를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문할 때 언제까지 해주세요 하죠. 그 납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세탁물을 하나 맡기더라도 언제까지 해주세요 하면 납기를 지켜줘야지. 안 지켜주면 서로 낭패가 되는 거죠. 반면에 재고 생산의 경우는 생산 자원의 이용을 더욱더 중요한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의 작업 일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선순위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부터 먼저 하느냐.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하는 게 FC, FS라고 해서 First Come, First Service 룰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최소 가공 시간 우선 규칙에서 SPT, Shortest Processing Time 룰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를 길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면 책을 한 권 복사로 온 사람이 있고 레포트 몇 장 복사로 온다고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순서에 맞춰주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책을 먼저 한 권 복사로 온 사람이 먼저 왔을 때 그걸 하다 보면 뒤에 뭐 서너 장 복사로 온 사람은 그냥 돌아가거나 기다리다가 지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PT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공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우선 해줘야 전체적으로는 가장 생산성이 성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가공시간 우선규칙, 가공시간 기른 것부터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 납기가 짧아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최근 납기 우선규칙이고요. 또 여유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하는 게 최소 여유시간 우선규칙이고, 최소 긴급률. 그래서 최소 긴급률, 여유시간, 납기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입선출과 반대는 수입선출이에요. 늦게부터 먼저 하는 경우. 만약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의 작업 일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규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비 보존의 일정 계획과 관련해서 보존 활동, 우리가 메인테넌스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장을 발생했을 때, 고장이 나면 우리가 수선을 해주는 게 고장시 설비 보존이고, 예방적 설비 보존은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는 게 바로 예방적 설비 보존입니다. 장단점은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수리공이 올 때까지 작업자들을 쉬게 하니까 전체 조립 라인이 정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주문 배달이 지연된다거나 매출이 감소된다거나 생산량이 감소된다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고장을 나고 나서 우리가 설비를 보존하게 되면 예방적인 설비 보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 나고 나서 설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설비 보존을 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총생산적인 설비 보존, 다시 말하면 TPM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TP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예방적 설비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총품질, 토탈 퀄리티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종업원의 참여, 이 세 가지 개념을 합쳐서 만든 개념으로 매일매일 설비 보존을 해주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예방적 수리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통합된 최근의 메인테넌스의 방향은 TPM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일정 계획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약속 시스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병원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예약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에 예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수요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납품을 연기해서 자동차를 수리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자동차 수리가 많이 밀려 있으면 좀 하루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품을 연기해서 서비스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가격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밤에는 좀 싸게 해주고 피크 타임에는 뭐 좀 비싸게 한다거나, 우리가 영화관 같은 경우도 조조 할인, 뭐 심야 할인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가격 정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인력의 일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고정 일정 계획과 순환 일정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평일날 근무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하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또 명절 때 근무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순환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번 명절 근무하면 다음에는 명절에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명절에 관련된 근무 것을 따로 편성해서 순환을 시키면 순환 일정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뭐 운이 나쁜 사람은 매번 뭐 명절 때마다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일정 계획과 순환 일정 계획으로 나누어서 일정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총괄 생산 계획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시행착오적인 방식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지만 수리적 기법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적인 고려사항으로는 계획 과정에서의 배려와 적용 과정에서의 배려가 있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을 분해한 결과는 대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전략은
균등 일정 계획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대생산 일정 계획의 산출물이 아닌 걸 고르라. 수요 예측치, 산출물, 예상 보유 재고량, 생산 요구량, 약정 가능 재고. 앞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요 예측치는 산출물이 아니고 투입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수요 조절 전략이 아닌 것을 고르시죠. 약속, 예약, 납품 연기. 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서비스의 수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정 계획은 수요 전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수요 전략에는 약속, 예약, 뭐 납품 연기, 뭐 그거 이에 가격을 우리가 조정하는 전략, 이 네 가지가 서비스의 수요 조절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계획 2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